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인간의 뇌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만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이 바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암을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를 한다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이 뇌혈관 질환은 단거리 달리기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시간을 다툴 수밖에 없는 이 뇌혈관 질환. 과연 안전지대로 갈 것인지 위험지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인지 바로 그 생명의 타이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뇌 건강 주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신경과의 손성일 교수님, 신경외과의 김창현 교수님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노년은 혈관에 달려 있다. 혈관 상태에 달려 있다고 네. 할 정도로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뭐 혈관 관련한 책도 많이 나오고 SNS상에 또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소희 교수님, 이 혈관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겠죠? 혈관은 우리 몸의 다양한 구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분포되어 있고 네. 그 길이가 장장 한 10에서 한 12km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형태의 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산소라든가 각종 영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혈관이 막히면 그 각각의 구조물에는 치명적이겠죠. 네. 특히 그 뇌라든가 심장의 혈관이 막힌다면 사망까지 이르거나 심각한 장애가 남는 그런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뭐 건강검진하면서 혈관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 혈관 나이도 또 측정을 하고는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오늘 그 가운데서 이제 뇌혈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뇌혈관 안에 참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풍이라고 얘기하기도 맞아요. 하고 뭐 뇌졸중, 허혈성, 출혈성 참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뇌혈관 질환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이라는 거는 그 예전에 CT나 MRI나 영상 검사가 없을 때 일반적인 증상, 뭐 말이 어눌하다든지 한쪽 발다리 힘이 빠진다든지를 보고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뇌출혈, 허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경색이라고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세포가 죽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신경과 손성일 교수님과 함께 뇌혈관 질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 중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찹찹한 소식입니다.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질환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주실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주실까요? 네, 제가 종종 그 대중 강연이라든가 네. 어르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병이 제일 많이 걱정되냐면은 네. 흔히 말씀하는 질환들이 결국 암, 네. 뇌졸중, 치매를 언급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자료에도 보면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본다면 이렇게 최근에 폐렴이란 코로나 때문에 폐렴이 많이 올라왔지만 네. 암과 결국 심장 질환, 이런 뇌졸중 같은 이런 혈관 질환이 사망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주위라든가 친척분 중에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이 많이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나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많고 그런 대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프상을 보면은 다행히 뇌혈관 질환은 그래도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망원이 4위에 올라가 네. 있을 정도로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남녀 간의 유병률이 좀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조금 이따마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혈전 제거술이라든가 혈전 용해제가 발달함으로써 2000년을 기점으로 뇌졸중이 급격하게 사망률이 줄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의료진의 우수성 때문에 아마 어느 나라보다 못지않게 뇌졸중 사망률은 지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기대 수명이었는데 현재 지금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을 보면 남자의 경우 80세, 여자의 경우 한 86세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차이가 결국 남자분들이 술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담배를 피운다 이런 노출이 많기 때문에 더 사망이 많은 거고 역시 뇌졸중도 젊은 70대 기준을 본다면 젊은 나이에서는 남자에서 뇌졸중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여자분에서 70세 이후에 되면 여자분들이 더 발병이 높아지고요. 또 여자분들은 이런 신체 신체 취약 때문에 뇌졸중 발생 되면은 건강 회복은 남성들이 더 빠르고 여성들이 더 느린 그런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사실 늘상 저희가 뇌졸중에 대해서 항상 경고 메시지를 듣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허혈성도 있고 출혈성도 있고 네.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고 말이죠. 항상 그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좀 분류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정상이 다양하고 아까 결국 우리가 혈관 한 개는 혈관이 터지는 질환, 한 개는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네. 결국 정상은 우리 전문가조차도 100%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 측면에서 본다면 혈관이 막힌 질환은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되고 혈관이 터진 질환은 오히려 혈관을 막아주는 치료, 즉 두 개의 질환이 정상은 같지만 정반대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뇌졸중이 발생하면 빨리 오시고 이런 사진을 찍어서 네. 이렇게 뭔가를 확인하고 뭔가 치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사진 한번 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혈관 첫 번째 사진을 보신다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나 뇌괴사가 와서 저렇게 검게 보이고요. 예. CT를 찍으면 한 개 뇌출혈이 생기면서 이렇게 터져서 이게 희게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CT만 찍어도 최소한 뇌경색이 뇌출혈인지 우리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더 중요한 사진도 있겠지만 일단 이걸 찍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게 발생 빈도가 더 높은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위험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뇌출혈의 전체적으로 전체 발병 중에서 80%가 뇌경색이고 네. 20%가 뇌출혈이 됩니다. 그러나 뇌출혈은 터질 때 뇌가 피가 양이 압력을 가하면서 뇌관이라든가 숨 쉬는 걸 바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사망률은 보통 뇌출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사망 본다면 발생 후 1년 뒤에 사망을 본다면 뇌경색 한 6에서 한 10%지만 뇌출혈 한 20에서 25%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발생 비율은 뇌경색이 훨씬 높습니다만은 사망 위험에 있어서는 뇌출혈이 좀 더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뇌졸중을 가지고 소리 없는 저격수라고 할 만큼 갑자기 찾아와서 생명에 아주 위협을 주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슬기롭고 현명한 대처일지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은 그 뇌의 손상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뇌의 어떤 부위에 손상이 오냐에 따라 매우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그러나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본다면 한쪽 마비, 그다음에 의식장애, 그다음에 언어장애, 네. 시야장애, 심한 두통, 어지럼증 이렇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 이렇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증상들이 보통 평상시에도 충분히 느낄 만한 어떤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증상이 생겼다고 응급실에 119 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통상 뇌졸중 학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하는데 이웃 했을 때 얼굴에 앞면에 마비가 있는지 그다음에 손을 뻗쳤을 때 손에 처지는 마비가 있는지 아니면 발음에 장애가 있는지 네. 아니면 시선에서 눈이 안구가 한쪽으로 편의되어 있거나 한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 시야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면 우리가 즉시 119를 신고해서 가까운 뇌졸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오라고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가 아마 뇌혈관 질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 오해와 진실까지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일 교수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가끔 보면은 음식을 못 삼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밥이 안 넘어간다. 뭐 물이 안 넘어간다 하시는 분인데 이게 보니까 삼킴 장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킴 장애가 있을 때 뇌졸중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인가요? 뇌졸중의 한 증상으로 삼킴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뇌에 장애가 생기면 반대측에 마비가 증상이 생기는 게 대표적입니다. 즉 오른쪽 뇌에 뇌경색이 오면은 네, 왼쪽 팔에 팔다리에 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목의 근육은 보통 한쪽 갔을 때는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은 뇌경색에도 양쪽에 2번, 3번 반복될 때는 그 증상이 마비는 흔하지 않지만 목 근육 이런 것들이 삼킴 장애가 더 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지럼증 없이 목 삼킴 증상이 서서히 쌓았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갑자기 생겼으면은 또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 이런 것도 감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뇌졸중 생길 수 있는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 있으면서 삼킴 장애가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김창규 교수님, 네.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환자가 있을 때는 사실 지체 없이 119 구급대원을 전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네.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최우선이라 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래 뭐 쓰러지잖아요. 물을 얼굴에 뿌린다든가 아니면 물을 좀 마시라고 억지로 물을 먹이는데 혹시 그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물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먹여도? 아니요. 의식이 떨어진 사람 환자나 그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들한테서 억지로 물을 먹여서 물을 먹게 하면 그 기관지로 물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흡인성 폐렴이라 해서 물이 넘어가고 하면 환자들한테 훨씬 안 좋을 수 있고요. 과거에는 뭐 숨쉬게 하려고 턱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입을 벌리라 하는데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다가 하려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조치보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어디로 떨어지지 않게 편안한 자세만 유지하고 응급실 119로 빨리 전화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 절대 마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CPR 정도만. CPR은 아니고 대개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심장이 멎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그거와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네. 의식이 떨어져서 사람이 불러도 대답을 못하고 뭐 이렇게 힘이 빠진 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냥 가만히 두고 빨리 전화를 해서 오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감도올 것 같아요. 참아야 되거든요. 네, 참고 그러니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뇌혈관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도관이 오래되면 녹슬고 네. 이물질이 끼고 흐름이 원활치 못합니다. 우리의 혈관도 바로 이 수도관에 또 비교가 되죠. 맞습니다. 예. 이게 또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막히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뚫어주는 시술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에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설명했고 빨리 119를 타고 응급실에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오시면 이런 혈관 자체를 막힌 걸 있고 이게 혈관의 뇌세포가 죽기 전에 최근에 이런 혈관 혈전 제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로 이어서 사망률이 많이 줄었다시피 이런 현대학의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혈관을 보신다시피 보면은 이렇게 심장에서 머리에 혈관에 피를 공급하는데 결국은 이 머리 혈관도 중요하지만 심장이라든가 머리에 가는 중간 어딘가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뇌졸중을 생길 수 있다는 그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은 이런 심장, 목에 가는 혈관, 머리 혈관에 미리 우리가 검사를 해서 미리 혈관 상태를 안다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 뇌세포가 코어라는 것은 이미 세포가 재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되살릴 수 없는 부위를 코어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예. 음령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혈관이 막혔을 때 즉시 뚫어주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음령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오고 빨리 올수록 코어 부분이 작아지고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코어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이 늦게 온다면 환자가 혈관이 막혀 있지만 코어 부분이 커져버리면 치료에도 효과는 없어집니다. 저 노란 부분은 막힌 부위라는 설명이신 거죠? 여기는 동맥경화가 있는 부위고 까만 부위가 막힌 부위. 동맥경화 진화 과정이 한눈에 그림인데 동맥경화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런 혈관에 결국 찌꺼기, 염증세포라든가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사이가 서서히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할 때 저게
갑자기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느끼는 것은 갑자기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미리 저런 이 혈관에 찌꺼기 쌓이는 걸 미리 발견할 수 하고 그걸 치료한다면 뇌졸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심장에도 질환이 있을 때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데 심장에 특히 우리가 맥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맥이 있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맥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심장에서 충분하게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지만 않아서 심장 내에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런 혈전들이 심장에 잠시 머물다가 날아가면 머리로 날아가서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또 심장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라든가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비만, 흡연, 운동 부족 이런 것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나이가 드는 거라든가 가족력 이런 것들이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 위험 인자입니다. 그 말고 최근에 또 우리가 또 연구를 또 해보니까 이 공기 오염 지수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네. 있고 유전자도 최근에 많이 이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들이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 악성 종양조차도 이게 뇌졸중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뭐 당뇨나 고혈압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뇌출혈을 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당뇨, 비만 이제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막히는 뇌경색에 조금 더 위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다든가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아까 동맥경화에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고 그런 동맥경화가 결국 뇌졸중에 이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보면 이런 당뇨, 고혈압이 어떠한 위험 인자보다 더 높은 네.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방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위험 인자 가운데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연령대가 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뇌졸중의 어떤 위험도도 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생활 패턴이라든가 예. 직업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직이고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생기지만 지금은 사무직도 있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음식도 또 먹는 것들이 풍부해서 많이 먹는 분도 있고 또 소식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분이지만 비만이라든가 특히 사무직,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과도하게 뭐 밤샘 근무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분들해서 지금 뇌졸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의 다양군 때문에 젊은 사람에서도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건강검진 하다 보면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뇌혈관 검사법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뇌혈관 상태를 알면은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검진에 가장 대표적이고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혈관 자체가 경동맥이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혈관 자체가 이렇게 좁아진 부위에서 저런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아진 걸 미리 발견한다면 저걸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혈관 상태를 아는 것이 결국 뇌졸중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뇌졸중 이게 예를 들어 뇌졸중에 투약 이 사람 미리 발견해가 이 사람은 투약을 하고 한 뒤에 좋아진 경우거든요. 수술하지 않더라도 약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빨리만 발견한다면 뭐 투약이라든가 시술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뇌혈관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뇌혈관 상태를 아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고 대표적인 게 목 쪽에 우리가 초음파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머리 혈관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MRI를 이용하거나 CT를 이용하거나 이런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좀 더 정밀하기 위해서는 혈관 조영술 직접 시행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뇌 혈관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더 치명적인 뇌혈관 질환. 여든의 조이자 씨는 뇌경색 증상이 있었지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4년 전부터 오른손이 말을 잘 안 듣고 또 말하는 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복지관에 가가 수업할 때
이제 연필을 쥐고 나도 모르게 자꾸 떨구고 한 3번 떨구고 나서 이제 사탕을 주길래 이거 아침부터 웬 사탕이 이 말이 안 나오고 이래가가 그 우리 한 교실에 있는 분이 그래 119를 불러가 왔습니다. 최근에도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둔한 증상이 있으십니까? 그 4월 달에 입원하고는 아직 한번 수술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없다 그죠? 예. 지금 일단 골든타임이 생명인 뇌혈관 질환. 응급 치료를 빨리 받은 덕분에 아찔한 순간을 넘겼다. 처음에 4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가벼운 언어장애와 손에 경한 마비가 있어서 검사를 하였고 그 당시는 뇌경색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혈관이 많이 좁아 있어서 뇌경색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혈수판제 피가 응고 잘 안 되게 약도 쓰고 그다음에 혈압 조절과 고지혈증 조절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시니까 혈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싱겁게 먹는 거 항상 조심해 주세요. 네. 또한 그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기름 있는 성분의 음식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튀긴 음식이라든가 좀 뭐 과자 같은 이런 것들을 안 드셔야 됩니다. 또 고기도 기름 많은 부위를 굽어 먹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꿈만 같다는 조이자 씨. 이번 일로 느낀 점이 많다. 약물 치료하고 난 다음부터 손이 움직여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도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게 됩니다. 네, 뇌질환 환자 사례 만나봤는데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뭐 고혈압, 당뇨, 비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저희들이 혹시 외래를 보거나 혹시 어르신 종종 질문 게 나도 MRI를 찍어볼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근데 제가 뇌혈관 사진을 찍으면 미리 뇌졸중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이렇게 뇌졸중 발생률이 높은 사람들, 좀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은 도구를 이용하시면 좀 더 객관적이고 내가 10년 내 뇌졸중 발생률 몇 프로 정도를 알 수 있는 이런 툴들이 개발되어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 위험 계산기 이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성별, 나이, 그다음에 당신의 총 콜레스테롤, 흡연, 키 몸무게, 수축기 혈압, 운동, 당뇨병, 음주량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당신은 10년 내에 뇌졸중 발생률이 몇 프로가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한 10년 내 발생률이 한 10%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혈관 검사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표 혹시 보셨나요? 건강검진 예, 하면 네, 맞습니다. 예. 네, 건강검진 누구나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뭐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키, 몸무게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당뇨 유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다 나라에서 해주는 이런 건강검진표를 이용해서 아까 저 수식에 대입한다면 이렇게 당신은 뇌졸중이 몇 프로 발생할 수 있다 이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누구나 쉽게 내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표상에는 이게 다 계산해서 안 수축 돼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안 나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결국 얼마나 빨리 잘 뚫어내느냐가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으로 오늘은 비수술적 치료, 내과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모든 혈관을 다 뚫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테터가 들어가는 결국 혈관 길이가 어느 정도 한 3mm 정도 굵게 돼야 되는 정도 혈관이 막혀야 수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환자들은 수술 치료에 대상이 되지 않고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급성기 응급실에 온다면 이런 혈전 용해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 그다음에 항혈수판제, 항응고제, 스타틴 이런 약제를 우리가 흔히 쓰는 지금 응급실에 많이 쓰는 약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AI도 발전, 의료 기술이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는 게 신경보호제란 임상 연구도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라든가 내년에 곧 결과 발표되면 우리가 곧 임상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저체온 치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선택적인 환자에서 치료를 해서 뇌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또 최근에 또 뭐 벤처회사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우리가 하는 줄기세포 치료들이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가 저런 치료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수술까지 가기 전에 이게 약물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치료가 잘 되더라도 이게 재발의 위험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또 관리가 일단 잘 됐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연구를 해보면 뇌졸중 재발률이 보면 3개월 이상 5%, 심지어 한 1년에서 한 10에서 10% 환자가 재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재발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생素환자가 아스피린 같은 보통 우리가 처방하기 때문에 네. 심장 질환일 때 보통 항응고제를 드셔야 되고 보통 동맥경화성 이런 질환일 때는 항혈소 환제를 드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런 약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인자를 파악해서 그게 혈압 조절이라든가 당뇨 조절, 고지혈증을 하셔야 되고 또한 그와 더불어 생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운동이라든가 체중 관리, 그다음에 네. 금연 금주,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기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 충분히 뇌졸중을 막을 수 있고 오더라도 최소한의 크기로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경외과 김창현 교수님과 함께 이 뇌혈관 질환의 외과적 치료법, 수술적 치료법과 더불어서 최신 치료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뇌가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이제 피가 나는 뇌출혈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뇌졸중을 일으키는 또 다른 뇌혈관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뇌동맥류라고 이 굵은 혈관에 이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풍선처럼 생긴다고 동맥에 생기는 류라가 이제 풍선이거든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에서 저게 터지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작은 혈관에 생기는 뇌출혈, 뇌혈관 기형이라고 되게 어린 나이에 생기는 뇌혈관 기형이 출혈을 유발합니다. 주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좁아져서 있다가 나중에 막히는 급성허혈성 뇌졸중, 경동맥 협착, 뇌혈관 박리, 모야모야 병이라고 어릴 때부터 생기는 병들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뇌혈관 질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는 증상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 팔다리, 제가 외래 오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말이 어눌하고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증상들을 보고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네. 갑자기 생겨서 오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여기 CT에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게 되게 뇌출혈이고요. 네. 저 경우에는 작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고요.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경우에는 뇌경색이라고 혈전 같은 것들이 막아서 이 뇌세포의 CT에서 까맣게 나오는 게 뇌경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성 뇌출혈은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작으면 지켜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뇌정의적 혈종 흡인이나 이 머리를 여는 걸 개두술이라고 하는데 개두술을 해서 혈종을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에 이렇게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통해서 뼈를 굉장히 많이 덜어내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양이 적은 경우에는 절대 중환자실에서 절대 안정하고 혈압을 컨트롤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종 제거술을 하지만 이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운동신경 지나가는 부위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그런 다스리는 부위가 뇌세포가 한꺼번에 높은 압력에 의해서 탁 터지면 뇌세포가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터지는 순간에 양이 많으면 아무리 혈압 조절하고 해도 예후가 별로 좋지 않고 네. 수술을 하는 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외래에 오시면 가장 궁금한 게 출혈이 생기기 전에 막을 네.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건데 이걸 아마 이런 치료 방법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없고요. 아주 작은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혈압을 조절하는 것만이 최대한 네. 자발성 뇌출혈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 뇌출혈의 원인으로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있습니다. CT에서 보면 별표 모양으로 생긴 거 보이시는데 그 뇌지주막과 출혈이라고 이런 뇌동맥류가 터지면 네.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그 형태를 따라서 그대로 출혈이 생겨서 마치 별표 모양으로 생겨서 스타 쉐입의 뇌출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뇌경색이 생겼을 때는 주로 아주 극심한 두통이나 의식 장애가 더 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말이 어눌하고 힘이 빠지는 게 뇌경색의 주요 증상이고 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갑작스러운 구토나 이런 게 출혈이 생기면서 뇌압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뇌압 증상의 소견으로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구토, 심하면 의식 장애,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뇌동맥류는 상당히 수술할 때 이렇게 배울 때 제가 외과 의사지만 수술적 치료에 따라 러닝 커버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머리를 열어서 하는 개두술 및 클립 결찰술 수술도 하고 개두술이나 혈관 문합술이라고 혈관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아주 작은 혈관 이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술적 치료는 한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이 됐었고 이거는 최근에 몇십 년 동안 발견된 건데 이 코일 색전술이라고 혈관 안을 통해서 마이크로 카테터라든지 스텐트, 코일 등을 통해서 여기 보면 동맥류 안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혈류 전환용 스텐트라고 여러 가지 스텐트를 사용해서 같이 동맥류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례를 보여드리면 응급실에 환자가 의식이 저하되고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고 해서 왔는데 제일 왼쪽의 사진이 CT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흰색으로 보이는 게 뇌출혈 사진이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게 뇌동맥류가 의심된다 해서 대개는 혈관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그래서 CT 혈관 조영술을 찍어서 동맥류 사진이 보이고 다음에 뇌혈관 조영술을 해서 이거는 머리를 여는 개도술이 적합하다,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는 코일 색전술이 적합하다를 판단한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내 수술인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출혈이 나지 않게 방지를 한 수술 치료를 끝낸 상태입니다. 네. 아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전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질문인데요. 보통 건강검진을 하면은 이건 지금은 크기는 작은데 이거 추적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진단이 가장 또 공포감에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뇌 같은 경우에는 꽈리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걸 가끔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꽈리라는 거는 이제 그게 말씀드린 그 혈관이 부풀어온 뇌동맥류인데요. 네.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병원에서 예. 위험하다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뭐 꼭 10mm를 넘어야 치료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이즈가 조금 3, 4mm가 되어도 위치에 따라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 눈 뒤쪽에 있는 혈관이 동맥류가 발생하면 그 위치는 1년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0.5%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는 4mm 이상이 돼야 치료를 하고요. 그 위 레벨은 한 2, 3mm만 돼도 출혈의 가능성이 1년에 한 3에서 6%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위쪽에 저게 발견이 되면 수술적 치료나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꽈리의 위치나 크기 또 나이도 고려 대상인가요? 네, 뭐 나이도 요즘엔 근데 너무 고령 사회라서 네. 80세, 85세 되면 옛날에는 꼭 치료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요새는 80대, 85세도 그 여명이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아주 위험하지 않다면 그리고 뭐 기저질환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마취의 어떤 리스크가 적다면 그냥 수술적 치료를 다 대개는 하는 편입니다. 네. 뇌혈관 질환이 사망률도 높고 위험한 질환 맞지만 그래도 앞서 송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수술 그 기술이 엄청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워낙 발전을 하면서 차량에서만 들어봤을 법한 하이브리드 수술 기법도 최신에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기법인가요? 아예 없던 걸 만든 건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수술방이라는 자체가 머리 열어서 수술도 할 수 있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두 개를 섞어놨다고 그 두 개의 하이브리드 수술방을 합니다. 네, 과거 같으면 혈관 조영실에서는 이 수술방에 마취가 없기 때문에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만을 할 수 있었는데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도 하면서 막 급한 환자가 머리에 뇌압도 떨어뜨려야 되면 들어가서 수술하고 예전 같으면 수술하고 다시 혈관 조영술 내려갔다가 이게 굉장히 환자한테 시간도 타임이 많이 네. 걸리는데 하이브리드 수술방에서는 머리 수술을 하면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줄이고 뇌압도 빨리 떨어뜨리고 마이크로 현미경 수술할 때도 혈관 조영술 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그 클립 수술을 하고 나서 혈류가 주는지 혈류가 좀 더 클립을 많이 해서 혈류량이 주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다 하고요. 요즘에는 뭐 기술에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과거 같으면 저렇게 큰 동맥류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새 혈류 전환용 스텐트라고 아주 촘촘한 스텐트를 만들어서 혈류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방지를 해서 이 수술을 다 한 사진인데 혈류 전환용 스텐트를 하나 설치를 한 것만으로 6개월, 1년 뒤에 저렇게 정상적인 혈관으로 되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고식적인 그런 코일 색전술도 하고 이후에 혈관 문합술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가 늦을수록 치명적인 뇌혈관 질환. 뇌경색 수술을 받았던 박명웅 씨에게도 여전히 공포 그 자체다. 안치가 돼가지고 정상인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들 학교 다니고 직이 되는데 걱정되디요. 회사 다니면 알았지 혈압이라 한 걸. 40대부터 계속 지금 복용하는 중이지요. 고혈압 약. 당시 응급실에 실려온 박명웅 씨는 어떤 상태였을까?
환자는 한쪽 팔다리 마비가 있고 말이 어눌하고 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로 한쪽 혈관이 폐색이라고 혈관이 다 막혀서 뇌경색이 진행이 좀 된 상태에서 왔었고요. 예,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준비를 하러 병원의 응급실로 도착하였습니다. 약물 치료라는 것은 정맥 내 혈전 용해술을 통해서 정맥 주사를 하는데 그것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 호전이 안 되면, 그래서 혈전 제거술을 해야 완벽하게 혈전을 제거해서 환자가 많이 호전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제일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식이 깨지 않아서 일종의 그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아주 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혈관 질환. 박명웅 씨는 1분 1초를 다투는 생사의 기로에서 김창현 교수를 만나게 됐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경과 관찰 중인 상태. 환자는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겼지만 뇌혈관 질환의 경우 재발의 위험이 크기에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뇌동맥류 뇌출혈 같은 경우에 이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의식이 안 떨어져서 그냥 되게 심한 두통인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재출혈이라고 피딱지가 앉아가지고 거기를 덮고 있다가 만약에 다시 터지면서 재출혈이 발생하면 그때 그냥 돌아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두통,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119를 불러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을 챙기시느라 내지는 또 안약에 대처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네.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 그런 환자들 접하신 사례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는 홍보가 많이 돼서 예. 그런 일이 적은데 한 5년, 10년 전에는 예. 이렇게 병원이 아닌 다른 민간요법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에 알려진 그런 것들을 한다고 굉장히 늦게 와가지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환자가 좀 안 좋아지고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혈관 막힌 걸 뚫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나라에 정보도 많이 하고 환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해서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점점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앞서서도 뇌출혈도 그렇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서 그 위험도라든가 추적 관찰 그런 여부가 조금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역시나 뇌경색 또한 이 혈관이 막힌 위치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조금 달라지겠죠? 네, 허혈성 뇌졸중은 아까 말씀드린 출혈성 뇌졸중 말고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네. 대개는 막히는 위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심장의 3분의 1, 경동맥의 목에서 좁아져서 뭐가 날아가서 생기는 3분의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또 세포를 막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위치에 따른 것 중에서 환자분들이 요즘에 병원에 오면 막히면 다 뚫고 다 좋아질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네.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떤 이 굵은 혈관까지는 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부위는 상당히 원위부라고 해서 심장에서 먼 부위가 원위부인데 네. 그 원위부가 막히면 혈관을 막힌 걸 뚫을 수가 없습니다. 카테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환자한테 더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서 피가 덜 굳는 약인 항혈소판제제로 약물 치료를 해서 더 이상 막히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뇌동맥 폐쇄계라 해서 여기 보시면 이 정도의 레벨 정도까지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하고 환자가 저희가 이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의식이 있어야 되고 네. 한쪽 팔다리 마비가 없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막히면 위험하고 생명도 위협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대개는 이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라서 저기에다가 혈관 막히면 카테타라든지 스텐트를 사용해서 혈전을 제거할 수가 있고 복잡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환자분들은 최대한 빨리 와야 되지만 8시간 안에 대개 요새는 24시간까지도 안에 오면 저희가 MRI를 찍어서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뇌 MRI나 CT나 그리고 정맥내 혈전 용해술 동시에 동맥내 혈전 용해술을 하면서 정 안 되는 경우에 저희 신경외과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혈관 문합술이라고 어떤 혈관을 이 심장에 있는 수술을 할 때처럼 혈관 문합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두개골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빨리 오셔야 빨리 가면 빨리 수 치료받을 수 있나요? 워낙 응급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중증의 정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네, 그런 것 때문에 요새 중증 응급 체계가 나라에서도 이게 5년, 10년 전부터 많이 만들어놔서 예전에는 이런 어떤 중증도에 따라서 좀 분류를 잘 못했는데 예. 요즘에 혈관이 막힌 환자가 오면 CT방이나 MR방이 딱 스탑이 됩니다. 어. 다른 환자도 못 찍고 그 환자 우선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혈관 조영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네. 이미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급성 뇌혈관 폐쇄의 혈관 내 수술 및 수술적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개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맥내 혈전 용해술과 동맥내 혈전 제거술, 스텐트나 카테터를 사용해서 혈전을 뽑아내고요. 그게 안 되면 스텐트를 하기도 하고 보여드린 것처럼 혈관 문합술,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두개골 절제술을 해서 압력을 줄여줘서 감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급성허혈성 뇌졸중의 치료 방법이고요. 혈전 제거술 전에 보면 여기 보이던 혈관이 저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아래에 보면 가이딩 카테터로 굵은 카테터를 넣어서 마이크로 카테터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저기에 스텐트를 설치한 다음에 뽑아내서 정상적인 혈관이 이게 한 25분 정도 만에 끝났는데 이 환자는 처음에 한쪽 편측 마비와 말이 어눌하고 의식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아주 멀쩡하게 다 회복을 해서 잘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뽑아져 나온 혈전입니다. 혈관 안에 뽑아져 나온 혈전이고 서양에는 90%가 심장에서 날라온 혈전이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고 나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율이 굉장히 낮은데 동양은 한 30에서 40%가 이런 뇌혈관 협착이라고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혈관 협착증이 있으면 그런 동맥경화증 부위가 계속 뚫어도 혈전이 생기면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요 풍선 성형술이라고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깔고 해야 이 혈류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보다 동양에서 이 치료하는 게 테크니컬하게 훨씬 더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게 어떤 환자가 이 재개통하기가 훨씬 더 외국에 비해서 더 힘든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그냥 약물 치료만 해도 되고요. 저희가 혈전 제거술을 했을 때 90% 가까이 열리는데 나머지 10%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62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혈관에 뇌경색이 있고 저기 혈관이 막혀서 오고 혈류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혈관 조영술에서 들어가서 했는데 너무 혈관 협착증이 심해서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환자가 계속 증상이 진행하고 있었지만 뇌경색이 아주 많이 증가하진 않고 혈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문합술이라고 우리 귀 앞쪽에 보면 여기 띄는 혈관을 축두혈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축두혈관의 끝을 떼서 안쪽에 연결해주는 수술이 뇌혈관 문합술이라고 저희 신경외과에서 혈관 파트 하는 그 의사들이 하는 수술인데요. 수술 사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STA-MCA 바이패스란 게 머리 축두에 있는 요 바깥에 있는 혈관을 두개강 외에 있는 혈관을 끝을 떼가지고 두개골을 떼고 안쪽에 연결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축두의 혈관이고요. 네. 그 바깥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다이섹션이라고 박리를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주변에 있는 물질을 잘라내고요. 그래서 피가 아주 원활하게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자르면서 혈류량이 많이 되는 거를 저 안에 클립을 물어서 뺐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저게 조금 나오면 연결해도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계속 피가 나면 안 되니까 클립으로 물어놓고 이게 실 종류 중에서 텐제로라는 실인데 거의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의 굉장히 작은 혈관입니다. 이게 이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 바이패스라는 수술이 혈관 파트 수술에서 제일 마지막 수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수술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뭐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혈관 뇌 안에 있는 혈관이 실제로 혈관 재본 한 1mm 정도 됩니다. 그 1mm 정도 되는 혈관에 길이는 한 2cm 정도로 해서 아주 이 샤프한 그 칼로 가위로 절개를 한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이어주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양쪽에 하나씩 꿰매고 사이드 쪽에
5개씩 해서 한 12답을 저 작은 곳에 수출하기 때문에 혈관 막힌 걸 뚫는 거는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나는데 이 수술을 하면 네. 거의 뭐 4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잘 뚫고 집에 가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저 머리 바깥쪽에 있는 혈관과 뼈 구멍을 통과해서 뇌 안에 있는 혈관을 연결을 해서 한 사진이고요. 연결이 잘 됐고 아까 보시면 그래프가 혈류량이 이만큼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 혈류량이 그래프가 많이 줄어서 양쪽 혈류가 비슷해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혈관 조영술에서 피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환자는 현재까지도 아주 해피하게 저희 외래로 잘 다니고 계신 할머니십니다. 재개통 성공률은 과거 5년, 10년 전에는 한 50에서 60%였는데 최근에는 85, 95% 정도까지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재개통이 실패하면 뇌경색이 호전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90% 이상 다 나빠지고요. 그래서 열고 나서 독립적인 생활 가능한 환자들은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그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 후에 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두통, 의식저하, 언어장애, 편측마비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증상인데요.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생기면 응급실을 빨리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하고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뇌혈관 질환은 대개는 건강검진이나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 뇌 CT 혈관 조영술이나 MR 혈관 조영술에서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뭐 60대, 70대가 돼서도 안 하셔서 검사를 안 한 다음에 터져서 오다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40대쯤 되면 한번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때 최적의 치료 방법으로 약물이나 수술적 어떤 혈관 내 수술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경색 걸린 분들 보니까 두통이 많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뇌졸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걸리면 몸에 마비가 온다고 알고 있어요. 배우 강수현 씨가 뇌출혈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뇌혈관이 터지는 질환 아닌가요?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거를 제가 먹으려고 해요. 술, 담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살을 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아스피린이 뇌졸중을 예방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세모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2차성 뇌졸중 예방, 그러니까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고, 그러나 또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뇌출혈이라든가 위장관 출혈 이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뇌경색이 있었던 사람이 아스피린 복용하는 것은 그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가 아스피린을 복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는 아스피린에서 뇌졸중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출혈이라든가 이런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부작용이요. 끊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실익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1차성 예방에서는 지금 무작정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전문가 상에서 단순하게 고혈압이 있다든가 뭐 당뇨가 있다고 막연하게 먹는 것은 현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시청자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창환 교수님,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1년 전에요,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머리와 눈앞이 핑 돌고 기침을 자주 하게 된다고 그래요. 심할 때는 이 기침 때문에 좀 기절까지 할 정도로. 혹시 이게 뇌출혈 재발된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재발인가요? 대부분 재발이 아닌 증상이 아닌데 간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기침도 하고 고개 숙이면 띵하고. 네, 그게 이제 어지럼증이란 게 귀에 그 이석증이라고 생기는 것 때문에 이 체위에 따라서 고개를 확 돌린다든지 뭐 앉아 있다가 탁 일어난다든지 어떤 쪽으로 누웠을 때 어지럼증이 더 잘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귀 때문에 생긴 이비인후과적 문제 때문에 생긴 어지럼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기립성 저혈압이라 해서 특히 연세에 드신 분들이 앉아 있다가 아니면 누워 있다가 탁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돌면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심장내과라든지 그럴 때 진료를 한번 또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어지럼증 중에서 어질한데
보행에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네네. 균형을 잘 못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손에 무슨 문제가 출혈이든 뇌경색이 있을 때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동맥이라고 머리에 그 숨골로 가는 혈관이 아주 양쪽이 좁아진다든지 하면 거기서 허혈이라고 해서 혈류가 순간적으로 잘 안 가면 이게 푸석 주저앉으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어지럼증이 단일로 생기는 거하고 여러 가지 동반되어서 균형을 잘 못 잡는다든지 갑자기 또 뭐 쓰러진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혈관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대부분은 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손선을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드님의 이야기가 아버지가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본인도 지금 30대인데 뇌경색 위험성이 있는지 본인도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불안 떨쳐도 될까요? 일단 X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뇌경색 자체가 그 유전되는 경우 자체는 그렇게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가족력은 있죠, 뇌졸중은. 그러니까 우성 유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성 유전되는 질환들은 있긴 있지만 매우 드물고 희귀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가족력이 있으면 그게 가족들이 같이 식사 습관. 그렇죠. 같이 회식하시잖아요. 같이 밥 뭐 아침, 먹잖아요. 점심, 저녁 먹을 같이 때도 먹고 있고. 그다음에 네. 소금, 염도라 이런 것들이 같이 생활 습관도 비슷하잖아요. 공유하고 네. 그런 면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근데 그 가족분이 60세 이전에 젊을 때 뇌졸중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은 뇌졸중 위험자 하지만 그게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산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족력이 있다고 그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김창 교수님, 네. 뇌출혈 위험 인자가 고혈압이라고 해서 네. 혈압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남성분이. 네. 고혈압 환자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고혈압과 추운 날씨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날씨가 추울 때 외부 온도가 이렇게 막 추워지면 머리 안에 이 혈관이 좀 수축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좀 네. 수축하겠죠?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혈압이 일정 부분 온도가 얼마씩 떨어질 때마다 혈압이 얼마씩 올라가고 맥박이 얼마씩 올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가운 데 가다든지 하면 혈압이 탁 올라서 고혈압이 있고 하신 분들은 물론 출혈이 다 생기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추운 데 가고 하는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갈 때 조금씩 워밍도 필요하겠네요. 몸을 조금 이렇게 네, 스트레칭도 좀 그렇게 하고 네. 갑작스럽게 막 나갈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 네. 아, 그렇군요.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뇌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 또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께 차례로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교수님. 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었다시피 우리가 뇌혈관 질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기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김 네. 교수님. 그 뇌혈관 질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와 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환자들이 너무 다양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급한 증상이 딱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 응급실로 네. 가야 된다는 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고령 운전자들 수시 적성 검사를 할 때 그 항목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네. 운전을 하시다가 자칫 뭐 마비가 오거나 의식 장애가 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여러 가지 위험 상황 발생하면요, 다른 생각 마시고 바로 119로 신고 접수하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실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당뇨나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이 대표적인 위험 인자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더욱더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좋은 정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신경과의 손성일 교수님, 신경외과의 김창현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